금융위원회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난 4월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가계비 증가세를 잡지 못하자 추가로 제시한 후속 대책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4.1%에서 지난해 7.9%, 지난 2분기에 크게 뛰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핵심 대책은 3단계 차주별 DSR 규제의 조기 시행인데 지난 7월부터 차주별 DSR은 부동산 규제 지역 내에 6억 원 초과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이용할 때 먼저 도입을 했다.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6억 초과 되면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 싼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가버리더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 왔거든요. 오늘 결국엔 공시지가 1억 미만 탄 사람들 있죠. 다 폭등할 거예요. 내년 가면 이렇게 되면. 생각해봐. 수요와 공급 이론을 여다 갖다가 접목을 해봐요. 수요와 공급 이론을 갖다 대. 그런데 공급이 없어. 수요는 늘어. 즉 집은 없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비싸요. 근데 돈도 없어요. 그러면 돈은 없는데 집은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 해줘야 안 해줘요? 전세자금 대출은 풀어준대잖아요. 그죠? 전세자금 대출은 안 쪼인대잖아 지금. 전세자금 대출은 해주겠대. 그럼 전세 수요가 몰리겠죠. 돈이 없으니까. 전세 수요가 몰리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은 치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공급이 없는 지역이니까. 없는 지역은. 그쵸?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집을 살려고 하겠죠?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가진 건 1억밖에 없어. 2억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싼 집 사야지 뭐. 싼 집을 매수로 달려드는 수밖에 없어. 전세 살다가. 그럼 당연히 싼 아파트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늘 얘기하지만 피라미드 구조라고요. 피라미드 구조. 상위 가진 사람들의 계층은 2%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퍼센트는 늘어나지만 퍼센트가 늘면 뭐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다라는 건데 점점점 없어지는 사람들인데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한다는 거는 있는 사람들 상위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가 힘든 거지. 중하층 계층이 힘든 거예요. 중하층 계층들이. 아예 없는 사람은 난리 난 거죠, 이제. 아이고, 집 없는 사람 큰일 났죠. 금융위는 이어서 DSR 규제 2단계, 3단계를 각각 내년에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23년 7월에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한다고? 차주가 많아요. 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계속하니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계속하니까 이거를 땡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지금 대출받아 주식한 사람 많죠? 라고 얘기하죠. 지금 대출받아다가 수도권에 부동산 사는 사람 많죠? 세종시는 어떻게 할 거야? 아주 청주 쪽에서 아주 그냥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 여기 인천인데 참고로요. 인천까지 들려와. 아이고. 청주에서 인천까지 들려오는 얘기. 세종시 좋다. 세종시에 투자한다. 청주 시민분들이 세종시로 아주 다 가가지고 그냥 물량 다 받아주고 계시대. 환장한다. 이게 인천까지 소리가 들려. 인천까지 오죽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가상화폐 이거 30세대들 남성분들 많이 하대요. 3040분들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차주가 많다는 해서 그래서 2단계는 내년 1월 3단계는 내년 7월로 앞당겨서 실시하기로 했다. 다중 채무자가 많아서 가계비 뇌관 중에 하나인 카드론 역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1월로 변경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소득, 그렇죠. 소득을 봐야죠. 3단계가 정착되면 전체 차주의 29.8%가 연 소득만큼만 대출을 받게 된다. 이거는 뭐 괜찮네요. 가계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주담대를 예로 들면 기존은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대출 한도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DSR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왜? 여기 정책도로 하면 차라리 그냥 부동산 산다 그러면 부동산은 사게 해주지. 가가지고 현장 조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대로 가야지. 그렇잖아. 부동산 산다면 대출해주고 주식 한다면 대출 안 해줘. 이렇게 하고 부동산 가가지고 진짜 샀는지 안 했는지 제출 안 하면 반납하게끔 하고. 거기까지 하지 왜? 아이고 이제서야 대출 규제. 앞으로는 DSR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소득에 따라서 어려운 자영업자가 나오죠. 저소득층이나 소득증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 거야. 더. 에휴. 전월세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 에? 아 끔찍한 얘기 좀 할게요. 진짜 저도 지금 제가 집을 뭐 워낙에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내 집에서 월세 못 내가지고 진짜 목매는 사람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정말로 무서워 죽겠어. 응? 내년 이거 대출도 안 되는데 월세 살아야지 뭐. 월세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영업이 힘든데
에휴, 참. 나도 무너진 거 아니야? 월세 못 받아서? 내년 1월부터 DSR 계산시 대출 산정 만기도 현실화한다. 그래서 대출 만기를 현행처럼 최대 만기로 잡는 대신에 평균 만기로 바꾼다. 신용대출, 비주택 담보대출 만기는 각각 5년에서 8년으로 짧아진다. 짧아진다는 얘기 뭔 얘기예요? 그만큼 굵게 낸다는 얘기죠. 예. 카드, 보험, 상호저축, 저축은행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간다. 50%로. 60에서. 그러면 얘네는 이제 뭐 먹고 사냐? 예대마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생각을 해봐. 지금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올리는데 대출은 내리네. 액수를. 그러면 얘네는 그렇게 크게 직격탄은 없겠네. 금리를 올리니까. 대신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은행 금리를 더 올리겠네. 얘는 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매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얘네가 경쟁한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받은 사람, 기존 사람한테 더 받아야지 뭐. 금리 올릴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0.25% 올렸으면 예전에는 0.75로 올렸는데 이제 0.25 올리면 어떻게 해요? 1% 올려버려야지 뭐. 답 없지 뭐. 그럼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다 뭐 만세를 부른 거지. 그러니까 진작에 이거를 했어야지, 진작에. 그러면 근데 주식으로 돈 다 날려먹었지 이미. 일해야지 이제. 일해야죠. 이제 벌써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그냥 계속 주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는 분들 보시면 뭐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 아이고. 그래서 근데 관건은 또 있어요. 결혼이나 장례비는 신용대출 규제에서 제외한다. 해가지고 뭐 결혼하거나 장례비 이런 사람들 수술 급한 일이 생겨서 쓰는 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대출 더 해준다 이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단순하게 보면 가족이 누가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 못 받는다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글쎄 좋은 거 아닌데 뭘로 갚으려고? 돌려 생각해보세요. 결혼이나 장례나 수술인데 결혼은 좀 몰라. 근데 장례 비용은 이거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장례 비용은 사실. 근데 이 사람들 뭘로 갚죠? 이거? 본인이 안 그래도 장례 비용이 없을 정도면 뭘로 갚냐고 이걸. 빌려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연봉 높은 사람한테 한 연봉 8천 버는 사람한테는 8천만 원 대출해 준다는 건데 연봉이 1,800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출해 준다는 거야. 돈을 벌면 죄인이 되는 나라야, 이 나라는. 벌써. 아이고. 금융위원장께서 최고봉인데 이건 대통령 직권이거든요. 금융위원장 안 치는 건. 근데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4에서 5%대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하고 빌린 돈은 나눠 갚는 대출 가능이 정착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는 DSR입니다. 여러분들 DSR에 대해서 더 검색하셔서 뉴스 좀 보실 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부채가 없어요. 전 부채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요. 예, 뭐 진짜 엄청 많아서 뭐 부동산 큰 손들처럼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뭐 그래도 저는 부채는 없어요. 부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 사는 것들 다 많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개수도 많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동아리에서 또 운용되는 것도 있고 컨설팅에서 또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 이게 제일 크고 또 월세도 들어와요. 저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전 경제적 자유를 읽었어요. 이거 다 없어도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는 읽었거든요. 제 자체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부채 남은 거가 1,200만 원 남았더라. 1,200만 원. 이거 갚아버렸어요. 그냥 한 방에. 진짜로. 이거 한 방에 갚았어요. 예. 이거 한 방에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채 없습니다. 예. 없어요. 저거 있는 것도 갚아버렸어요. 왜? 내년에 되면은 뭐 제가 뭐 1,200만 원이야 뭐 언제든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내년 되면은 혹시나 위기가 올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겨울 동파내기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땔감도 많이 갖다 놔야 돼. 땔감도 막 해다가 갖다 놔야 되고 예,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앉아서 딱 짰어요. 플랜을. 일단 부채를 확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목돈이 좀 있는데 이 목돈 가지고 대출은 안 되지만 사라. 부동산 사고 해가지고 이걸로 월세 받는 거 안전한 월세로
다 몸추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자금도 수천만 원 딱 쌓아놨어요, 지금. 딱 이러고, 오케이, 끝! 자, 이래놓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식 뭐 떨어지고 막 풍비 박살 나고 막 이러면 이래놓고 이제 또 비상자금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통장 딱딱딱 나눠놓고 막 수천만씩 탁탁탁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냥 막 다 그냥, 쓸 수 있게끔. 아주 긴장 바짝했어요, 그냥. 절대 안 무너지게끔. 예,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높은 금리든 낮은 금리든 뭐, 나한테 대출은 싹 다 갚아버리고, 순자산 현금 딱 확보하고, 이렇게까지, 예, 해온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내년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금융위원회에서도 지금 최대한, 뭐, 그거 하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나름 노력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하여튼 내년 대선 전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매물을 제가 어제 한번 봤어요. 서울 매물도 제가 한번 봤는데 서울 외곽 지역부터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매물들이 결국에는 등장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어제 이렇게 좀 클릭을 많이 해봤어요. 클릭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 이제 개수 이제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사이드부터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 무너질 때는요. 고양 삼성 아이파크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보고 그랬는데 여긴 지금 1억을 올리긴 했어요. 1억을 올렸는데 실거래는 아직 뭐 찍은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1,000만원, 2,000만원 뭐 막 이렇게 내려놓은 게 더 많았어요. 제가 어제는 정말 많이 클릭을 해봤습니다. 경기도부터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 해가지고 다 좀 전반적으로 클릭해봤는데 여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렇게 있지만 가격을 전반적으로 다 다운시키는 게 훨씬 더 많았다. 여기는 올렸는데 여기는 다운. 이런 식으로 화살표 보세요. 계속 화살표가 다운이 더 많죠? 여기도 많네요. 다운. 그죠? 그래서 화살표가 동일매물 묶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여전히 좀 화살표가 아랫방향이 많았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요, 특히 사막군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원구 뭐 이런 데도요, 가격이 되게 좋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여보세요. 가격이, 100만원 이건 아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조금씩 다 떨구고 있지, 올리는 가격은 없더라고요. 예, 올리는 가격은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동산 지인에서 우리 지인 가서 보면은요. 네, 지인을 보면 자, 지인에서 거래량을 보면 우리가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터넷에 어느 곳에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아침마다 방송하는 누구 있어. 그분은 좀 상승론자예요. 근데 그분마저도 이 2018년 말 2019년 초에 서울이 조정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입주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요. 입주가 있었다고요? 입주가 있어서 이 조정을 받은 거라고요?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분의 의견이 더 옳으실 수도 있겠죠. 존중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그 입주가 있었다라면 거래량에는 찍혀야 되는데 거래량이 침투됐거든요. 그분께서 거래량을 다루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거래량을 보면은요,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 2009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빠질 때의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요. 그때 거래량 보면 여기 보시면 2000 거래량 이런 것들이 찍혀야 돼요. 많아야 3000 거래량. 가끔씩 티가 올라오는 거는 버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3000 거래량 이하에서 노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막 2000 거래량 이런 데에서. 그쵸? 그리고 거래량이 올라오면 이건 제 거예요. 완전 저작권이야. 이거는 이거 골든크로스 이거 여기서 평균 거래량보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아니야. 이건 내가 발견한 거야.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금액이 가격대가 올라가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저점이 4,700, 5,700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갔습니다. 거래량 수가. 즉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 유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거래량 유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 보세요.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2100 거래량 막 이렇죠. 2000 거래량에서 전후 왔다 갔다 하죠. 2000 초반대.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 떨어졌죠. 가격이요. 여기 가격 어떻습니까? 1700, 1500 이렇죠. 즉 서울의 거래량은요. 2000 초반 거래량 약 2300 거래에 보다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은 그동안 조정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론대로 매도자들이 13억의 매물을 있다 하더라도 매수자들이 13억이 없고
3억이 있었는데 10억을 대출했는데 이 10억을 없애버리는 순간부터 이 3억 가진 사람들은 빌라로 갔고, 빌라가 어제 뉴스 말한 대로 빌라의 수요가 몰리고 있고 빌라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현상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래량에서 나타나잖아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럼 매도자들은 매물을 내놨다가 이제 눈치 장세에서 이 사람들 물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어이 썩지. 아파트도 썩어요. 왜 썩어요? 그렇지. 대출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대출 때문에 이자 압박이 들어오잖아. 계속 이자를 내니까. 그럼 가격을 떨군다고요, 서로들. 그쵸? 대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된다는 거예요. 경제는 되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매물,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매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매물은 많은데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가격 무너지는 건 공급 과잉이거든요. 매물은 있어요. 매매의 가격은 있어요. 근데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 보세요. 다운시키는 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또 나타난 줄 아십니까? 세종시에서 나타났었어요. 세종시 가격 제가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듣기 거북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본 거예요. 여긴 좀 올려놓은 게 맞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냥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떠드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 두셔도 돼요. 예, 넘어가 두셔도 돼요. 제 투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요. 다만 저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데 걷다 대고 욕을 하시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가격 다 떨고잖아요. 올리는 게 없어요. 많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 보거든요. 쭉쭉쭉 이렇게 의정부도 와가지고 이렇게 또 보고요.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전세 매물이 없다고요. 전세 매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로 지금 팔아치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럼 매매 가격은 일단은 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전세와 이거 오늘 끝내야 되는데 전세 재밌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전세와 매매에 있어서요. 전세가 올라가서 매매 가격을 치켜 올리는 거는 갭이 정도껏이야. 정도껏. 즉 전세와 매매 가격이 갭이 붙었을 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요럴 때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치켜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이격이 이렇게 넓어졌죠. 간격이 이렇게 엄청 넓어졌죠. 이럴 때는 달라요. 이럴 때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끌어올린다고 말하면 이거 아닌 거예요. 이럴 때는 매매 물량 자체가 매도로 돌아섰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전세가 싸졌잖아. 전세가 4억이에요. 매매가 13억이래. 전세 사면 되지. 전세 수요가 많이 물면 전세가 올라간 대로 전세 사는 게 아직도 더 낫네. 이런데 그때 매매가가 막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 여기다 대출 규제까지 딱 떨어졌는데 13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 대출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아니 죄송합니다. 13억 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에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사람 10억에 매수할 때 아파트 8억 대출 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근데 이 사람 13억에 팔라 그래요 지금. 3억 이익이네. 그럼 이 13억에 매수하려는 사람은요?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은 얼마 대출 껴야 돼요? 10억 대출을 껴야 돼요. 10억 대출. 이제 이 사람은. 그리고 3억이 자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주죠. 이렇게. 이 사람 돈 벌고 나가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10억 대출 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안 해준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 싹 없애버린다는 거잖아. 밑에 하단 받쳐주는 거 없애버렸어요. 딱. 그럼 이 사람들 이제 일 난 거죠. 이 사람들이. 예?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실거주자가요. 실거주자 지금 대출 안 되는 거예요. DSR 제도가 지금 낮춘대잖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거래가 없다니까요 지금. 예? 거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볼까요? 보세요. 서울의 10월달 거래량이 지금 현재 700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10월 26일입니다. 아직 10월 26일이기 때문에 10월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번 달도 보세요. 그쵸? 예. 가격은 지금 비쌉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가 이대로 계속 없으면 결국엔 체결이 없고 체결이 없으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장이 와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장. 이미 그래요. 이미. 참 돈들도 많아.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영끌했잖아요. 대출 다 땡겨서 썼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산 거죠. 매수세를. 근데 그거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낮춰버린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가격은. 모든 가격의 붕괴는 매수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무너진다 이렇게 확정 있게 말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살펴면서 투자하셔라.
개인적으로 서울에다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일단 반대고 실거주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거주분들도 많은 분들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미 사이드에서 도봉구, 노원구 이런 데 뭐 여기 강도지수가 이렇게 슬슬 시작을 하잖아요.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럽네요. 자,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